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이 까마득한 기억처럼 멀어지는 곳. 산자락에 고즈넉이 자리한 오래된 한옥의 텐마루에 앉아 저는 세월의 숨결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기와지붕을 촉촉이 적시고 작은 텃밭의 푸른 잎사귀들 위에서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들의 청아한 지저김. 마당 한편의 작은 연못으로 졸졸 흘러드는 계곡물 소리. 그리고 이따금씩 대나무 숲을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의 나지막한 속삭임까지.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깊은 정적과 평온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그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묵은 상처들이 치유되는 듯한 맑고 청정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올해로 100두 해를 맞으셨다는 그분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병상에 누워 세월을 보내는 노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건강한 노화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성함이나 화려한 경력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을 호수처럼 깊고 맑은 눈빛은 100년의 세월을 관통해온 지혜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놓인 난초 화분들을 돌보는 그분의 손길은 비록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주름진 손이었지만 놀랍도록 단단하고 섬세했습니다. 여린 난초 잎을 쓰다듬는 그 모습에서 저는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과 교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에게서는 억지로 건강을 유지하려는 안간힘이나 초조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물 흐르듯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유유자적한 풍모와 평온함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 살아남은 환자가 아니라 삶을 온전히 살아낸 현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선생님,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맑은 정신과 건강한 기운을 유지하시는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깊은 산속에서만 자란다는 귀한 산삼이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특별한 비방이라도 있으신지요? 제 질문에 노의사는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자네도 그게 궁금했구나 하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대단한 비법을 알려주는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아침의 고요한 공기를 뚫고 제 마음속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비결이라. 진정한 비결은 무엇을 더하느냐에 있지 않다네. 오히려 무엇을 덜어낼 용기가 있느냐에 달려있지. 덜어낸다니요. 저는 그 의미를 미처 다 헤아리기도 전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70이 넘은 몸은 말이네. 마치 70년 넘게 애써 농사를 지어온 밥과 같아. 땅의 기운이 예전 같지 않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지혜롭고 정성껏 돌봐야 하는 시기라네. 무엇을 심을지 고민하기 전에 땅을 해치는 것부터 걷어내야 하는 법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는 텐마루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여있던 하얀 식빵 한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로, 간식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먹는 바로 그 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가장 명쾌한 조언을 들려주었습니다. 만약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에게 혹은 70세 이후의 삶을 진정으로 건강하게 보내고 싶은 이들에게 당장 식탁에서 치워버리라고 말하고 싶은 음식이 딱 하나 있다면?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저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정제된 하얀 밀가루로 만든 모든 것들이라네. 정제된 하얀 밀가루. 그 단어가 뱉어진 순간 텐마루를 감돌던 고요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새소리도 물소리도 잠시 멎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얀 식빵 조각과 노의사의 지혜로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 브랜드의 독성 물질이나 희귀한 음식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인의 삶 깊숙이
너무나도 친숙하게 자리 잡고 있어 우리가 그 존재 자체를 의심조차 해본 적 없는 지극히 평범한 것에 대한 근원적인 경고였습니다. 왜 하필 하얀 밀가루였을까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우리를 위로해주던 빵, 온 가족이 둘러앉아 즐겁게 먹던 국수와 수제비, 달콤한 행복을 선사하던 수많은 과자와 케이크들. 우리 식탁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근한 이 존재가 어떻게 노년의 건강을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100년의 세월을 온전히 살아낸 노이사의 이 한마디는 그저 한평생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고 중요한 과학적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노이사는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마치 오랫동안 묵혀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듯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지식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생명, 그리고 우리 몸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한 편의 서사시와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하얀 밀가루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본래의 모습을 알아야 한다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황금빛 들판에서 자라난 통밀 하나를 상상해보게. 그것은 그저 단순한 곡식 알갱이가 아니야. 대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완전 무결한 생명의 집약체라네. 그 작은 밀알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담겨 있지. 가장 바깥층을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밀기울이라 불리는 껍질이네. 마치 갑옷처럼 밀알 전체를 보호하는 이 껍질에는 우리 몸의 묵은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식이섬유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와도 같은 존재지. 그리고 그 안쪽,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씨눈이 있네. 이름 그대로 생명의 싹이 트는 곳이야. 이 작은 씨눈 속에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비타민과 효소, 필수 지방산 같은 온갖 영양소가 응축되어 있어. 밀알의 심장이자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부분이지. 마지막으로 밀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배전이라네. 이것은 주로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활동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지. 노이사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제 머릿속에는 튼튼한 외벽, 밀기울과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 가득한 내실, 씨눈,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넓은 공간, 배젖을 갖춘 완벽하게 설계된 하나의 집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현대기술은 이 완벽한 자연의 선물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더 부드러운 식감, 더 하얀 색깔, 더 오랜 유통기한을 위해 이 완벽한 집을 무참히 파괴하기 시작했다네. 그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정제 과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핵심을 도려내는 행위라네. 건강한 방패 역할을 하던 밀기울을 전부 벗겨내버리고 생명의 영혼이 담긴 씨눈마저 모조리 파내버리지. 그리고 남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에너지원 역할만 하는 텅 빈 배젖뿐이라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얀 밀가루는 말 그대로 영양이 거세된 금식이야. 비유하자면 겉모습은 번듯하지만 가구와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는 텅 빈 집과 같고 생기 넘치는 표정은 있지만 영혼은 사라져버린 육체와도 같지. 이것이 바로 하얀 밀가루가 가진 첫 번째 비극, 영양의 도둑이라는 정체라네. 특히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작은 영양소 하나하나가 소중한 70세 이후의 노년에게는 이 문제가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 하얀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국수를 먹으면 당장은 배가 부르지. 포만감도 느껴지고. 하지만 우리 몸의 세포들은 정작 자신들에게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를 공급받지 못해 조용히 굶주려가고 있다네. 배는 부르지만 세포는 굶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밥은 잘 챙겨 먹는데 왜 자꾸 기운이 없고 온몸이 쑤시고 감기에 쉽게 걸리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시지. 그 원인 중 상당수가 바로 이처럼 속이 텅 빈 가짜 음식들로 배를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네. 우리 몸의 기초를 다져야 할 영양소들이 매일같이 도둑맞고 있으니 집이 부실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
노 의사는 잠시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한 뒤 더욱 깊은 이야기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네. 하얀 밀가루는 단순히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도둑에서 그치지 않아. 더 나아가 우리 몸에 적극적으로 해로운 불씨를 집어넣는 방화범의 역할까지 하지. 나는 이것을 몸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 즉 만성염증이라고 부른다네. 자네, 혹시 이유 없이 무릎이 쑤시고 어깨가 결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뻣뻣하게 굳는 경험을 해본 적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는 염증의 신호일 수 있다네. 급성염증은 상처가 났을 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이지만 만성염증은 달라. 마치 꺼진 줄 알았던 화롯불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몇 달, 몇 년이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과 같아. 이 불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뜨겁게 느껴지지도 않지만 서서히 우리 몸의 기둥과 석가래를 약하게 만들고 태워버리지. 그런데 이 꺼지지 않는 불씨에 가장 좋은 땔감이 되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정제된 하얀 밀가루라네. 하얀 밀가루는 우리 몸에 들어가자마자 아주 빠른 속도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흡수되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치솟는 혈당은 만성염증이라는 작은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 염증 반응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고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만들지.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동맥경화나 고혈압, 심장병의 위험이 커지고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지긋지긋한 관절염으로 고생하게 되네. 뇌에 미세한 염증이 계속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장에 염증이 생기면 소화 기능 전체가 망가지게 되지. 이 모든 재앙의 시작에 우리가 무심코 먹는 하얀 밀가루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네. 그는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당신의 몸은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온 오래된 목조 가옥과 같다고 생각해보게.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가족의 안식처가 되어준 아주 귀하고 소중한 집이지. 그런데 이런 오래된 집에 매일같이 성냥불을 그어대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당장은 불이 크게 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언젠가는 집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빵을 먹고 점심에 국수를 먹으면서 바로 그 어리석은 짓을 자신의 몸에 반복하고 있다네. 세 번째 문제는 더욱 직접적으로 우리 몸을 괴롭히네. 바로 혈당 롤러코스터 문제야. 하얀 밀가루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상해보게. 식이섬유라는 제동장치가 전혀 없는 하얀 밀가루는 롤러코스터가 가파른 언덕을 맹렬하게 치고 올라가듯 우리 혈당을 순식간에 최고점으로 끌어올린다네. 그러면 일시적으로 기운이 솟는 듯한 착각에 빠지지. 하지만 그 에너지는 진짜가 아니야. 곧바로 롤러코스터가 수직으로 낙하하듯 혈당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하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네. 갑자기 혈당이 뚝 떨어지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손발이 떨리기도 하며 이유 없이 초조하고 짜증이 나게 돼.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가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달콤한 음식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찾게 된다는 점이야. 악순환의 고리에 완벽하게 갇히게 되는 셈이지. 이 혈당 롤러코스터가 수십 년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췌장은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되네. 특히 노년의 췌장은 젊을 때처럼 기민하게 일할 수 없는데 매일같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을 거쳐 현대인의 재앙이라 불리는 제2형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네. 그리고 이 혈당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정신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네. 혹시 뇌안개, 브레인 파그라는 말을 들어보았나?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생각은 흐릿해지며 방금 하려던 말도 기억나지 않고 집중력이 뚝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지.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기억력 감퇴라고 생각하지만
상당 부분은 혈당 롤러코스터가 뇌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라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포도당을 사용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은 뇌 기능을 교란시키는 주범이 될 수밖에 없지. 노 의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우리 몸의 뿌리에 해당하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장의 슬픔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네. 우리 몸의 건강은 장에서 시작해서 장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우리 장 속에는 수백 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아가며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지. 나는 이 장내 생태계를 몸속의 정원이라고 부르네. 이 정원에는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수많은 꽃과 유익한 식물들, 유익균이 있고 반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잡초들, 유해균도 함께 살아가고 있어. 건강한 장이란 이로운 꽃과 식물들이 잡초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하게 자라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정원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하지.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토양이라네. 좋은 흙이 있어야 꽃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법이지. 우리 장내 정원에서 이 비옥한 토양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라네. 통밀이나 현미, 채소와 과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이로운 균들의 아주 훌륭한 먹이가 되어주거든. 그들은 식이섬유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고 소화를 돕고 심지어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데까지 관여한다네. 그런데 식이섬유가 완전히 제거된 하얀 밀가루는 이 정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은 마치 강력한 제초제를 뿌리는 것과 같아. 유익균들은 먹이가 없어 굶어 죽어가고 그 빈자리를 유해균들이 빠르게 차지해버리지. 유해균들은 정제된 설탕과 밀가루를 아주 좋아하거든. 결국 우리 몸속의 아름답던 정원은 잡초만 무성한 황량하고 척박한 땅으로 변해버리고 만다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노년의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지긋지긋한 변비, 가스가 차서 더부룩한 느낌, 소화불량 같은 문제들이라네. 노 의사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왜 하얀 밀가루를 당장 멈추어야 할 음식 첫 번째로 꼽았는지를. 그것은 단순히 영양이 조금 부족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몸의 영양을 훔쳐가는 도둑이자 만성염증의 불을 지피는 방화범이었고 우리의 에너지와 정신을 갉아먹는 롤러코스터였으며 생명의 뿌리인 장내 정원을 파괴하는 제초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드럽고 하얀 모습 뒤에 이토록 무서운 4개의 얼굴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하얀 밀가루의 4가지 얼굴에 대한 충격으로 잠시 할 말을 잃고 있자 노 의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경고의 날카로움 대신 따뜻한 희망과 치유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네. 우리가 문제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해결의 절반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무엇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지.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새롭고 더 좋은 것을 심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네. 그의 말은 마치 척박해진 땅을 다시 비옥하게 가꾸는 농부의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하지 말라는 금지의 언어에서 벗어나 이렇게 해보라는 창조의 언어로 저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해법은 아주 간단하다네. 바로 점원이 돼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가공되고 정제된 것들을 멀리하고 자연이 우리에게 준 본래의 모습을 간직한 것들을 다시 우리 식탁으로 불러오는 것이지. 바로 통곡물의 재발견이라네. 그는 단순히 통곡물을 드세요라고 건조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오감을 깨우는 감성적인 묘사를 통해 통곡물이 가진 진짜 가치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자네, 갓 지은 현미밥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향기를 맡아본 적 있는가? 하얀 쌀밥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땅의 기운과 햇살의 에너지가 그대로 담겨있는 듯한 그 깊고 진한 향기 말일세.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보게. 처음에는 약간 거친 듯 느껴지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과 고소함이 입안 가득 퍼져나가는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해보았는가? 그것은 단순히 맛의 차원이 아니야. 우리 몸이 보내는 기쁨의 신호라네. 아, 드디어 진짜 영양이 들어오는구나. 내 세포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음식이구나 하고 말이야. 톡톡 터지는 퀴노아의 재미있는 식감, 부드럽고 쫀득하게 넘어가는 귀리죽의 포만감. 이것들은 모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위로이자 축복이라네. 우리 조상들은 이미 그 지혜를 알고 계셨지. 우리 땅에서 자란 수많은 보물들을 보게나. 구수한 보리, 좁쌀이라 불리는 붉은 쌀인 수수 같은 것들 말이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이런 거친 잡곡밥을 드시고도 험한 세상을 거뜬히 살아내셨다네. 우리는 편리함을 쫓다가 그 소중한 지혜를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야. 그리고 통곡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식습관 하나를 되찾아준다네. 바로 천천히, 오래 씹는 즐거움이지. 부드러운 흰빵이나 국수는 거의 씹을 필요도 없이 목으로 넘어가 버리지만 현미밥이나 통밀빵은 다르다네. 자연스럽게 더 많이, 더 오래 씹을 수밖에 없지? 이 씹는 행위야말로 신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소화제라네. 음식을 잘게 부수어 소화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침 속에 있는 소화효소가 충분히 작용할 시간을 벌어주지. 또한 뇌의 포만중추를 자극해서 기재 충분히 먹었다는 신호를 보내주니 과식도 막을 수 있다네. 빨리 먹는 식사는 그저 배를 채우는 사료에 가깝지만 천천히 음미하며 씹는 식사는 내 몸과 교감하는 명상의 시간이 될 수 있다네. 두 번째 해법은 식탁을 생명의 색깔로 채우는 것이라네. 하얀 밀가루라는 단조로운 흑백 세상에서 벗어나 눈이 부실 정도로 다채로운 무지갯빛 식사를 하는 거야.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는 대신 어떤 아름다운 색깔로 내 접시를 채울까를 즐겁게 상상하는 것이지. 그는 마치 화가가 팔레트 위의 물감들을 설명하듯 각각의 색깔이 가진 생명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초록색을 보게. 시금치, 깻잎, 케일 같은 짙은 잎채소의 초록빛은 식물의 피와도 같은 엽록소의 색이라네. 이 초록의 에너지는 우리 몸속에 들어와 혈액을 맑게 하고 독소를 청소하며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주지. 마치 몸속에 싱그러운 숲을 가꾸는 것과 같아. 다음은 강렬한 붉은색이네. 잘 익은 토마토, 파프리카, 붉은 고추의 색깔이지. 이 붉은 빛은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의 상징이야. 우리 몸의 엔진과도 같은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는 뜨거운 불꽃의 에너지라네.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는 노년에는 반드시 필요한 색깔이지. 그리고 노란색과 주황색이 있네. 달콤한 늙은 호박, 샛노란 단호박, 주황빛 당근에서 볼 수 있는 따스한 색이지. 이 색은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소의 표현이야. 우리 몸속에 들어와 비타민 A로 변하는 이 영양소는 어두워지는 눈을 밝혀주고 거칠어진 피부에 윤기를 더해주는 따스한 햇살과도 같은 에너지라네. 신비로운 보라색도 빼놓을 수 없지. 가지, 자색 양배추, 블루베리의 보랏빛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전사의 색이라네. 이 색소는 우리 몸속에서 세포의 노화를 막고 염증과 싸우며 특히 뇌세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총명한 정신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신비로운 보라색을 가까이 해야 하네. 마지막으로 깨끗한 하얀색이라네. 여기서 말하는 하얀색은 정제된 밀가루의 죽은 흰색이 아니야. 무, 마늘, 양파, 버섯처럼 자연 그대로의 생명력 넘치는 흰색을 말하는 거지. 이 순수한 하얀색 식품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깨끗한 방어막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네.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니 식사 시간이 훨씬 더 즐거워지지 않는가? 매일매일 내 접시 위에 무지개를 그린다고 상상해보게. 오늘은 초록색과 붉은색을, 내일은 노란색과 보라색을 주인공으로 삼아보는 거야. 이렇게 다채로운 색깔로 식탁을 채우다 보면 하얀 밀가루 음식이 끼어들 틈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걸세. 마지막으로 그는
이 모든 지혜를 우리 현실 속 식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한국인의 식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에 더욱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네.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전환이면 충분해. 자네가 만약 점심으로 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을 즐겨 먹었다면 이제부터는 하얀 밀가루 면 대신 구수한 메밀로 만든 메밀국수를 선택해보게. 메밀에 들어있는 루틴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니 맛도 즐기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오후에 출출해져서 습관적으로 빵이나 과자를 찾았다면 이제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꿔보는 거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고구마 한 개의 달콤함은 어떤가? 혹은 오독오독 씹는 재미가 있는 견과류 한 줌은 어떻고? 제철에 나는 신선한 과일 한 조각이 주는 상큼함은 또 얼마나 좋겠는가? 이 모든 것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이 준 진짜 간식들이지. 아침 식사 습관도 한번 돌아보게. 바쁘다는 핑계로 토스트 한 조각에 잼을 발라 허겁지겁 먹었다면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자고. 전날 저녁에 미리 불려둔 귀리에 물만 붓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따뜻한 조트밀죽 한 그릇은 어떤가? 거기에 견과류나 작은 과일 몇 조각을 올리면 완벽한 영양식이 되지. 혹은 우리 전통 방식 그대로 잡곡을 섞어 지은 밥에 간단한 나물 반찬 한두 가지를 곁들이는 건강한 한식 아침상도 훌륭한 대안이라네. 속도 든든하고 혈당도 안정시켜주니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지. 노이사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기억하게. 이것은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당신의 식사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일이라네.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내 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의미 있는 행위로 바꾸는 것이지. 맛은 더 깊어지고 영양은 더 풍부해지며 식사 한 끼 한 끼가 내 몸을 살리는 귀한 약이 되는 경험. 이 놀라운 변화를 한번 시작해보게나. 당신의 몸은 분명히 아주 정직하게 기쁨의 신호로 화답할 걸세. 그의 말을 듣고 나니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설레는 기대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절제가 아니라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즐거운 모험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이사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에 푸르른 산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음식 너머 우리 삶을 이루는 더 큰 그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게. 좋은 토양을 만들고 좋은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정원 가꾸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물이 없으면 메마르고 햇빛을 받지 못하면 시들어버리는 법이지.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라네. 음식은 아주 중요한 기초공사이지만 그 집을 튼튼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둥이 더 필요하다네. 그의 이야기는 이제 식탁을 넘어 삶 전체를 아우르는 지혜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물이라네. 너무나 흔해서 우리가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생명의 근원이지. 물은 우리 몸을 흐르는 한 줄기 맑은 시냇물과 같다고 상상해보게. 이 시냇물은 끊임없이 흐르며 우리 몸 구석구석 쌓인 노폐물과 독소들을 씻어내어 밖으로 실어나르는 청소부 역할을 하지. 혈액을 맑게 하여 영양소가 온몸에 잘 전달되도록 돕고 삐걱거리는 관절에는 부드러운 윤활유가 되어주며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뇌가 마르지 않고 명민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촉촉하게 적셔준다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변비로 고생하며 몸이 뻣뻣해진다고 하시지. 그 상당 부분은 몸속의 시냇물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은 물 마시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네. 목이 마르다는 신호는 이미 우리 몸의 대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뒤늦은 경고일세. 그러니 지혜롭게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하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곁에 두고 조금씩 홀짝이듯 마시는 거야. 마치 마른 화분에 물을 주듯 천천히 꾸준히 마릴세.
맹물이 마시기 힘들다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 몇 조각을 띄우거나 구수한 현미차 티백을 넣어 향을 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네. 두 번째 기둥은 움직임이라네. 이것이야말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이지. 좋은 음식으로 몸을 채우는 것은 자동차에 고급 휘발유를 넣는 것과 같아. 하지만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어도 시동을 걸고 달리지 않으면 그 차는 녹슬어 버릴 뿐이지. 좋은 음식으로 채워진 몸은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진짜 에너지를 얻게 되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다시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만들어내지. 내가 말하는 움직임은 젊은이들처럼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숨이 턱까지 차오르게 달리는 격렬한 운동을 뜻하는 게 아니야. 노년의 움직임은 즐거움과 꾸준함이 핵심이라네. 햇살 좋은 날, 동네 공원을 어슬렁거리며 산책하는 것, 나지막한 동네 뒷산의 흙냄새를 맡으며 둘레길을 걷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가볍게 몸을 흔드는 것, 혹은 마당 한편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흙을 만지며 생명이 자라는 것을 돌보는 것. 이 모든 것이 훌륭한 약이 된다네. 이렇게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춰주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움직임이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것들을 솟아나게 한다는 점이야. 몸을 움직일 때 느끼는 상쾌함과 즐거움은 그 어떤 약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정신적 보약이라네. 세 번째 기둥은 깊은 잠이라네. 잠은 그저 활동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야. 낮 동안 지친 우리 몸이 스스로를 정비하고 치유하는 가장 신성하고 황금 같은 시간이지. 혹시 유독 잠을 설친 다음 날 달콤한 빵이나 과자, 기름진 음식이 당겼던 경험이 있는가?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야. 잠이 부족한 몸은 생존을 위해 하얀 밀가루나 설탕처럼 빠르고 손쉬운 가짜 에너지원을 본능적으로 갈망하게 된다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애써 지켜온 건강한 식습관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진다네. 뇌는 낮 동안 쌓인 온갖 쓰레기와 독성 단백질들을 청소하며 다음 날을 준비하고, 지친 근육과 손상된 세포들은 회복할 시간을 갖지.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며 온몸의 호르몬 체계가 균형을 되찾는다네. 깊고 편안한 잠이야말로 다음 날 아침 빵 조각이 아닌 건강한 과일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튼튼한 반석이 되어주는 셈이야. 노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마지막, 그러나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바로 마음의 양식이라네.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 육체의 건강만을 생각해서는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걸세. 몸과 마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이지. 나는 외로움이야말로 영혼을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만성 염증이라고 생각한다네. 아무리 좋은 현미밥을 먹고 매일 산책을 하고 깊은 잠을 잔다 한들 내 마음이 고립되고 외로우면 그 모든 노력은 빛을 잃고 말지. 마음의 염증은 몸의 염증보다 더 깊고 더 아프게 우리를 병들게 하네. 그러니 우리는 연결되어야 하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야 해. 혼자 차려 먹는 밥상보다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둘러앉아 나누는 소박한 저녁 식사가 훨씬 더 좋은 약이 될 수 있다네. 오랜 친구를 만나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웃는 스스럼 없는 수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 비슷한 연배의 이웃들과 함께 화투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떠드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금식이라네. 기쁨, 웃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 쓸모있는 존재라는 감각. 이것들이야말로 그 어떤 산삼녹용보다 더 귀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최고의 영양소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게나. 물, 움직임, 잠, 그리고 마음의 연결. 음식이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 세워진 이 네 개의 기둥이야말로 100년의 세월을 관통한 노의사의 지혜가 응축된 진정한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노의사의 한옥 마당에는 부드러운 저녁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깊었던 대화가 끝나고 제 마음속에는 무거운 경고 대신 따스하고 벅찬 감동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백두해를 맞은 노의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하얀 밀가루를 먹지 말라는 엄격한 금지나 규칙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70년, 80년, 혹은 9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쉼없이 나를 위해 일해준 소중한 내 몸을 비로소 제대로 들여다보고 사랑하고 존중해달라는 따뜻한 초대장이었습니다. 정제된 하얀 밀가루를 식탁에서 덜어내는 것은 즐거움을 빼앗기는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짜 세상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공된 맛에 길들여졌던 혀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가진 본래의 깊고 진한 맛을 다시 발견해가는 감격스러운 여정의 시작. 가짜 에너지의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와 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진짜 에너지를 되찾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내일부터 내 삶을 전부 바꿔야겠다고 너무 무겁게 다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오히려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만들 뿐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가장 작고 사소한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룻밤에 모든 것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하루 3끼 중 단 한 끼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아침 식탁에 올랐던 빵 한 조각을 따뜻한 잡곡밥 한 그릇으로 바꾸어 보세요. 점심에 즐겨 먹던 하얀 밀가루 국수를 구수한 메밀국수나 도토리묵밥으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몸이 어떻게 화답하는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속이 더 편안해지지는 않았는지, 오후의 나른함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았는지, 아침에 일어나는 몸이 조금은 더 가벼워지지 않았는지. 당신의 몸은 당신의 작은 노력에 분명 아주 정직하고 기쁜 신호로 답할 것입니다. 70세 이후의 건강을 가꾸는 여정은 괴로운 인내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쌓아온 삶의 경륜으로 무엇이 내게 진정으로 좋은 것인지를 현명하게 선택해 나가는 지혜의 여정입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를 위한 의식적인 선택을 매일 쌓아가는 존중의 여정입니다. 우리 몸은 차가운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살아있는 정원입니다. 7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쉼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우리를 지탱해준 그 소중한 정원. 이제 그 정원은 주인의 거친 채찍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하는 정원사의 다정하고 세심한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길고 찬란한 인생의 비밀은 결코 신비한 명약 한 알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오늘 내가 나의 정원을 위해 내리는 사랑이 담긴 작은 선택들 속에 있습니다. 정성껏 지은 한 톨의 현미밥 속에, 생명력 넘치는 푸른 잎채소 하나에, 햇살을 받으며 걷는 느긋한 한 걸음 속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웃음소리 속에. 그 모든 것이 모여 당신의 인생이라는 정원을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꾸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0년의 세월을 관통한 진짜 장수의 비밀이자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건강의 길입니다.